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조금 시간이 출판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난 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 진행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제 책이고요. 간단하게 이 책이 출판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출판이 됐는데요. 집필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건축계에 해체주의 건축이라는 그 아주 특별한 건축 경향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당시 후기 구조주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작 데르다나 아니면 질 들루즈와 같은 이런 프랑스 후기 건축가, 후기 철학자들 작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철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대우 학술재단에서 건축과 철학에 관한 그 조금 수준 높은 책을 한 권 집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응모를 했고 거기서 당선이 돼서 한 5년 가까이 연구를 해서 나온 책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제가 교수된 지 그때가 한 5, 6년 지난, 어찌 보면 가장 그 생산성이 높은 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너무 주제가 어려워가지고 저도 한 5년간 거의 절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외부와 완전히 연락을 차단하고 오직 이 책에만 몰두를 해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20년 지난 상태에서 보니까 많은 허점이 있고요. 저도 그 당시 몰랐던 점들도 새롭게 깨닫는 점도 많아서 오늘 강의에서는 뭐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되 좀 그동안 또 제가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추가된 것들 보충해서 같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그 현대 건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적 판단의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현대 건축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1960년대 이후 건축을 가리키고요. 그때 이후 다양한 건축들이 세워지는데 이들 건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건축계에는 건축의 어떤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점이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 건축 이동가였던 비트루비우스가 제안한 건데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견고함, 퓨리미타스, 그 다음에 유용함, 유틸리타스, 그 다음에 아름다움, 베누스타스라고 하는 세 가지 건축의 덕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건축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그렇게 작용을 해왔는데요. 근데 오늘날 현대 건축은 더 이상 이런 세 가지 가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두 가지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건축물은 중세시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물은 현대 건축물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동에 가면 현대 아이파크 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디자인한 유명한 다니엘 리베스킨트라는 건축가가 베를린에 설계한 유태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제가 조금 눈여겨보시라고 생각하는 게 창의 형태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비트루비우스의 세 가지 원칙을 따르면 창은 기본적으로 벽체가 가지는 견고함을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뚫려야 됩니다. 너무 넓게 뚫리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창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은 많은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부에. 그렇기 때문에 고창이 크레오스톨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창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형태적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좌측에 있는 어떤 창의 형태라면, 지금은 사실
건축가들이 그런 원칙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부의 조명이 아주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창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는 아무리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도 구조 전문가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에 관한 기준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가들이 저런 형태를 만들고 저런 건축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보는 일반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하죠. 왜 저렇게 건축을 만드는지. 아마 여러분 DDP, 동대문 DDP에 가보시면 지금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을 볼 수 있는데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저런 건물이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그 부분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건축가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또 우리가 보는 건축 전문가들이 보기에 어떤 건물이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가장 좌측에 있는 것이 마크 앙투안 로지에라는 프랑스 건축가가 제안한 건데요. 18세기에 제안한 사파입니다. 이것은 건축의 기원을 그 자연, 나무에서 지금 찾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19세기의 독일 건축가 고트리트 젬퍼가 제안했던 헛간입니다. 가장 어떤 원시적인 헛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건축의 기원이 화로에 있다. 좀 가운데 지금 여기 동그란 게 있는 게 여기 이제 화로인데요. 화로에 있고 사람들이 화로에 불을 쬐거나 아니면 음식을 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옹기종기 둘러 모이면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을 일정 한정하기 위해서 벽체와 담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지붕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젬퍼가 이야기하는 건축의 기원에 관한 문제고요. 마지막 우측에 있는 저 그림은 이제 현대에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저는 이 그림, 그 사진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단순하고 작은 건물이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네트워크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들, 이것이 건축을 감싸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현대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현대 건축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제목으로 사실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크게 보자면 인간 중심주의라는 휴머니즘의 쌍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강의를 할 때 논의를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해는 굉장히 명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빠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 접근 방법이긴 하지만 오늘 굳이 이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제가 의도한 이 비표상이라는 개념을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비표상이라는 말을 이제 그 제목에다 현대건축가 비표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무리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명료하게 쏙 귀에 안 들어요. 이게 뭔가 용어가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표상, 비표상, 인간 중심주의, 포스트 휴머니즘, 뭐 근대, 현대 이렇게 좀 구분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의도로서 이런 말을 썼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마 좀 어떤 전문가 분들이 혹시 보시다가 저거 아닌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혹시. 근데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즘의 출발은 사실 르네상스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건축을 정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세는 장인들이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고요. 건축을 정의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건축에 대한 정의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르네상스 이후의 어떤 주요한 그 생각은 인간 중심주의, 그 휴머니즘의 바탕을 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휴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렇죠. 신중심적 사유에서 인간 중심적 사유로 바뀌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 사유로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주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주체에 의해서 표상되는 세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주체와 대상이 있고 그것을 표상하는 세계로 바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체에 관한 데서는 철학에서 많이 탐구를 했고, 또 대상에 대해서는 과학에 대해서 많이 탐구했고, 그리고 이것을 표상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주로 예술가들, 특히 이제 건축도 이제 예술의 일부로서 그렇게 작용을 했으니까 건축에서도 이제 똑같은 작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이제 근대적 사유 체계를 특징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 대신에 그 자리에 인간을 갖다 놓고서 성립된 사유 체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 생겨난 중요한 어떤 예술적 경향들, 건축적 경향들, 이것은 인간 중심주의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많은 그 예술적 경향들이 출현했다 사라졌는데요. 이건 대부분 주체가 인간 주체의 의지와 욕망에 따라서 이 세계를 표상하려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인간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표상한 다음에 그것을 조작해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건축 경향과 양식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대 이후, 르네상스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여기 보신 것처럼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의 유비 관계를 통해서 세계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형 투시도법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정확하게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고 건축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그림은 프란체스코 조르지라는 이태리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왜 이 원 속에 있는 인간이 세계의 이미지를 복사하고 모방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가들이 가졌던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 대우주를 모방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유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비트루비안 맨이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로마 시대 건축 이동가였던 비트루비우스가 건축 10서를 적는데요. 그 건축 10서가 그 르네상스 시기 때 처음으로 다시 재발견됩니다. 그 이후에 비트루비우스의 그 건축 10서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가 바로 이제 인간의 신체와 기하학적 도형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이 구절을 따라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고요. 여기서 명확하게 표현한 건 뭐냐면은 그 대우주를 유비하고 있는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 신체의 비례 관계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주요 그 설계 이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성당입니다. 성당. 르네상스 시대의 성당은 고식 양식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고식 양식은 소위 라틴 크로스라 그래서 굉장히 긴 네이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단까지 굉장히 긴 통로를 구성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성당들은 도움이 중심이 돼서
이 소위 그 그릭 크로스라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낸 교회가 이제 저런 형식이고요. 사실 이 교회 형식이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주요한 그 교회들, 가령 바티칸 성당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 브라만테라는 건축가가 만들었을 때 이 방식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모데르나 이런 건축가들이 이제 계속 개입을 하면서 지금처럼 바뀌긴 했는데요. 어쨌든 인간 중심주의적 사유를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요한 변화가 이런 건축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그 중요한 건축적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선형 투시도법의 발견인데요. 저는 그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브루넬로스키하고 이제 레온 바티스트 알베르티에 의해서 완성이 된 건축 이론인데요. 우리가 밀레니엄이 이제 바뀔 때, 2000년이 되었을 때, 미국 타임즈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그 인물 100명을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많은 예술가들 뭐 뽑혀서 했는데, 건축가로서 이제 유일하게 꼽힌 사람이 안드레아 팔라디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여기 아까 말씀드린 다빈치나 아니면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다 건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순수하게 건축가로는 이제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꼽혔는데요. 팔라디오는 저도 뭐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서구의 어떤 고전 건축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도 건축적으로 보면 브루넬스키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형 투시도법이 없었으면 카메라도 없고요. 지금 여기 촬영하시는 저런 동영상도 없습니다. 이 모든 원리가 지금 하나도 기결되는데요. 어떤 세계를 수학적 원리로 완전히 재현할 수 있는 도구를 이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를 가지고 이 근대 건축과 도시의 공간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은 상당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500년 차를 두고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그린 이상도시입니다. 1470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피렌체에 있는 세대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1935년에 그려진 르코르비제의 라빌 하드웨스 빛나는 도시라는 그림인데요. 약 5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500년이면 건축 양식적으로 보면 르네상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크가 있고, 그다음에 로코코가 있고, 그 다음에 신고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절충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대 건축이 있으니까 약 한 5번 내지 6번의 양식적 변화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투시도적인 선형 투시도법에 근거해서 도시의 질서를 결정한 겁니다. 위쪽도 선형 투시도법에 의해서 그려진 거고요. 아래쪽도 선형 투시도법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지난 500년 동안 선형 투시도법은 우리가 공간을 결정할 때, 특히 건축가가 아니면 도시계획가가 공간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중심주의의 어떤 영향이 근대까지 1920, 30년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가 지난 이후에 서구에서는 근대 과학혁명과 계몽주의가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할 만한 철학자가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고키토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고도 존재한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던 철학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했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과 이 세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영혼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둘러싼 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형태가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사유가 중요한 속성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물질은 연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 체계를 지금 보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X, Y, Z로 무한대로 확장되는 공간을 세 가지 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축 사이에서 모든 물질이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연장적인 세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데카르트 이후에 이 세계를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 인간의 신체마저도 물질로 그렇게 간주하고 이 모든 물질들은 이 양적인 걸로 환원이 돼서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측정 가능한 물질이 존재하는 곳은 대단히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공간 속에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식의 큰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전까지 공간 개념을 지배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장소 개념입니다. 즉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각 지역, 그렇죠? 여러 가지 장소마다 고유한 어떤 아우라를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세계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장소들의 집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세에 그려진 회화 작품을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장소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한 곳에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이 장소들을 하나의 좌표 속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가 동질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생각에는 근대적인 공간 개념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간 개념 역시도 대단히 인간 중심적인 공간 체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동설은 뭐 잘 아실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렇죠.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고, 지구가 이제 중심이 아니고 태양을 돈다는 이제 주장이 제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을 통해서, 특히 케플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통해서 이 행성들이 타원형으로 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바티칸 광장에 있는 이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베르닌이라는 이태리 건축가가 설계한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광장의 모습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예, 이 같은 시기에 건축가와 이제 과학자인데 건축과 과학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상이라는 것은 주체가 이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에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명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은 그것이 우리에게 현상하는 한 인식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후 인간 중심주의가 가장 중심된 생각으로 자리 잡으면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표상적 세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표상적 세계가 이제 그렇지만 현대 들어와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는 오히려 표상보다는 비표상의 세계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비표상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이후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 모형을 만들어냈는데 그 세계 모형은 주로 인간의 직관과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여러 가지 그 기하학적인 공리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러 가지 공리들이 작동하는 그걸 보면 아주 평평한, 그야말로 기울기가 없는 평평한 공간, 동질한 공간, 아까 그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그런 공간에서만 작용될 수 있는 공리입니다. 근데 리만이나 이런 그 기하학자들이 밝힌 것처럼 이 공간이 휘어져 있거나 공면이거나 아니면 이런 그 다양체를 가지는 공간일 경우에 전혀 유클리드적인 공리가 소통이 통하지가 않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 세계가 평평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매일 아침에서 걷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면 평평한 공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공면의 지구에서 살고 있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 중심주의가 직관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유 체계지만 많은 오류를 가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 주체와 이 세상과 사이를 그대로 표상한다는 의미는 크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두 가지 관계가 자의적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이 자의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요. 뭔가 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성립되는 게 아니고 그 관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끊겨지는 그런 현상을 자의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 건축, 현대 예술도 이 자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데 저는 건축사를 전공한 학자지만 뭐 수학사라든지 아니 과학사 같은 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마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수학사입니다. 수학사. 왜냐하면 수학이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생각에는 모든 학문의 가장 바탕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은 아무런 대상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어떤 그 원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그냥 아무데도 변치 않는 어떤 진리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학사를 굳이 좀 끄집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카운터부터 시작해서 이 튜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이 디지털 문명이 어떤 생각을 근거로 바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디지털 문명이 건축, 현대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칸토어라는 수학자가 등장을 합니다. 19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작업을 합니다. 이 무한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무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까 데카르트 그 좌표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철학자들, 수학자들이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이 무한이라는 것을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진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칸토어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뭐 굉장히 다양한 작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즉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 무한의 집합을 실제로
세고 연산하고 그 의미를 정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는 1대1 대응이라는 방식입니다. 즉 뭐냐면은 두 가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자연수 집합도 무한대죠, 사실은. 1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굉장히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수의 무한수들이 자연수 집합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짝수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짝수 집합도 무한대 집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칸토는 이 1대1 대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집합의 농도를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농도라는 것은 그 집합 안에 있는 수들의 어떤 그 크기를 지금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가령 1하고 2, 2하고 4, 3하고 6, 그래서 이렇게 쭉 1대1로 대응하다 보면 자연수 집합하고 짝수 집합하고가 농도가 같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자연수 집합이 짝수 집합보다는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죠. 전체 집 보면. 근데 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게 이제 1대1 대응인데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1cm가 되는 선과 그리고 그 1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그 면이 있는데, 이 면에 있는 각각의 점들을 끄집어냈을 때 어느 쪽이 점이 많냐 적냐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칸토가 했던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 면에 있는 점이 훨씬 더 많을 걸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 선에 있는 1cm 선에 있는 점하고 이 면에 있는 점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 수가 나옵니다.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굉장히 교묘한데요. 즉 뭐냐면은 이 정사각형 내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두 개의 좌표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다음에 요걸 이런 식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대응을 시키면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이 똑같이 1대1로 대응을 된다는 거죠. 이 논리를 똑같이 확장을 시키면 1cm짜리 선하고 입방체, 큐브하고도 똑같이 지금 1대1로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우리 머리카락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이 칸토의 주장대로라면 이 머리카락 속에 이 우주에 있는 점의 크기가 있다고, 점의 숫자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칸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 게 먼저 집합론이라는 개념을 지금 처음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그렇죠. 이 아까 자연수의 집합과 짝수의 집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1부터 100까지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자연수 집합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학의 어떤 공리들, 진실 자체가 집합적으로 한계를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고 가정하면 일정한 집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진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칸토 집합론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인데, 그렇지만 이 집합론에서 여러 가지 역설들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체와 부분과의 관계죠. 그래서 재밌는 이제 역설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무한개의 호텔을 개수를 가진, 방의 개수를 가진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이제 그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사물들 다 모아서 잔치를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찼습니다. 무한대의 호텔이. 근데 뒤늦게 온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 방을 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방법이 뭐냐고 했을 때 칸토의 생각에 따르면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묵고 있는 방에 짝수 번호로 호실을 옮기면 당장 호텔의 반이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칸토가 만든 역설인데요. 자, 또 다른 역설이 이제 러셀이라는 철학자에서 나오는데요. 가령 이런 역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그 집합론의 패러독스인데요. 어떤 마을에 시장을 뽑는데요. 그 시장은 그 도시에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만일 어떤 다른 도시에 가서 마을을 형성했을 때 그 마을의 시장들만 모여 사는 마을일 때 과연 그 사람 중에 누구가 시장으로 뽑힐 수 있는가에 대한 역설입니다. 그렇죠. 좀 이상한 역설인데, 그렇죠. 그 규정에 따르면 그 마을에서는 그 시장이 되면 살 수가 없고 다른 곳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장들의 시에서 살 수가 있지 않죠. 규정대로라면. 그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역설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역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가령 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거짓말 하는 것이 거짓이니까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왜 발생을 하냐면은, 바로 이제, 부분적인 원소,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와 전체 집합 사이의 관계가 동일하게 지금 다뤄질 때, 러셀의 역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설들을 쭉 수학자들이 검토를 하면서 수학을 새롭게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타 수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힐베르트라는 사람, 독일의 수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수학의 새로운 수학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분은 그 칸토가 열어놓은 집합론을 수용하면서도 수학을 지각으로부터 독립된 형식 체계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형식주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포멀리즘인데요. 현대 건축, 그 다음에 현대 건축을 관통하는 비표상, 모든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식주의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베르트는 수학을 직관주의와 이제 형식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두 가지 흐름인데요. 직관주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자명하면 맞다는 거죠. 그냥 2 더하기 3이 5다 하면 짝대기 2개 두고 3개 두고 하면 5개가 되니까 누가 봐도 자명한 거, 이건 직관주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형식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을 일정한 기호나 아니면 식들 아니면 그 추론을 위한 규칙들로 구성한 다음에 이것이 서로 무모순성, 그러니까 모순이 없으면 이것이 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현대 수학이 워낙 복잡해지고 워낙 그 깊이가 깊어지면서 더 이상 직관주의에 근거해서 참을 내기보다는 이 형식주의에 의해서 무모순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학의 형식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학을 순수하게 기호 논리적인 게임으로 간주를 하고 그 게임의 규칙과 각 요소들의 관계에 의해서 수식을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수학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메타 수학이 이제 등장하면서 몇 가지 증명해야 될 수학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세 가지 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힐버트가 제기했던 세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학은 완전한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은 모순 없이
일관성이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수학은 결정 가능한가라는 주제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수학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과 무모순적인 것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무모순적인 것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증명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수학자들이 이제 증명을 또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괴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해결이 됐고요.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알렌 투링에 의해서 해결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괴델은 불완전성 정리라는 걸 통해서 이 두 개의 정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학의 형식화에 대한 한계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증명에 따르면 자연수의 이론을 포함해서 모순이 없는 모든 공리계는 참이지만 증명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 공리계는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링이 했던 작업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즉 뭐냐면은 튜링 기계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튜링 기계를 통해서 해결 불가능한 것, 증명할 수 없는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튜링 머신이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이게 원래는 그 추상적인 기계인데 이제 실제로 튜링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영국의 그 학자들이 튜링 머신을 만들었어요. 튜링이 제안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무한한 길이를 가지는 저 테이프 같은 것을 갖고 있고요. 그 테이프의 위에 헤드가 있고, 헤드에서 위에서 그 테이프 위에 찍혀 있는 글자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우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헤드가 있고요. 저것이 이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일종의 연산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연산 작업을 하면서 그 해결 가능한 것과 해결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장치로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알렌 튜링은 사실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안했던 그 튜링 머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금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물론 언어는 계속해서 기계부터 해서 발전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원리는 튜링 머신이 제안했던 것과 지금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튜링 머신이 갖는 철학적 의미인데요. 네. 제가 생각에는 그 현대판 피타고라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수를 가지고 이 세계를 그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튜링 머신을 통해서 지금 이 세계는 0과 1이라는 이진법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형식 가능한 기호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 컴퓨터가 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AI로 지금 해서 하고 있는 작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과장된 게 아니죠.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작은 제가 생각에는 튜링 머신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튜링 기계는 그 무한한 종이 테이프를 통해 형식화된 실행 모드를 배치시키는 내재된 표면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형식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힐버트는 이 수학을 모순성이 없는 형식 체계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튜링은 그 형식 체계 속에서 무모순성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제안했고 그것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문명의 근간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학계에서 제시한 이 형식주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현대 문명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학 이야기 하다가 다시 언어학 좀 이야기를 할게요. 건축이 좀 분야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분야 자체가 자기 자신의 것보다는 남의 것을 좀 빌려와서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써먹는 그런 분야입니다. 깊이가 얕고 하지만 훨씬 더 실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그래서 좀 건축가들 보면 이야기하면 좀 잡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가지 분야 열심히 전공해서 파는 스타일보다는 두루두루 알아야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후기 구조주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언어학이 오늘날 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문명과 굉장히 깊게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튜링 머신에서 등장하는 모든 작동 방식이 언어로 구성이 됩니다. 그 언어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그 실행에 의해서 어떤 그 작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사한 방향이 지금 언어학에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소시르가 일반 언어학 강의를 시작한 이후에 20세기 그 중요한 철학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도 지금 언어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존에 우리가 언어라 그러면 보통은 이 세계에 있는 그 사물들을 표상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과라 그러면 그 실제 있는 사과의 모습을 언어로 대신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어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대 언어학에서 특히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구체적인 대상을 표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필연적으로 결합된 게 아니고 자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언어학 역시 주장하는 것이 형식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형식주의는 과거의 형식주의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언어와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자의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언어와 실제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언어를 자의적인 형식 체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따를 경우에 언어 기호를 엄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형식과 구조이고, 그 의미는 구조 속에서의 위치에 의해 생겨난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의 기호를 기표와 기로 구분한 다음에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인 관계에 의해서 연결을 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의 의미는 고유한 어떤 내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차이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점이 이제 이 차이라는 점인데요. 사실 저는 그 20세기 철학이 동일성과 차이에 의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상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동일성을 추구를 한다면, 저는 구조주의 언어학은 특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은 후기 구조주의 철학은 이 차이에 중심을 둬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 새로운 언어학적인 그 사유 방식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있는데 저는 역사학자니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이제 그렇죠.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통시적인 방식보다는 공시적인, 역사주의보다는 뭐 고고학적 방식,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하게 되고요. 또 주체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사실 그 구조주의 그 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주체의 소멸에 관한 부분인데, 특히 이제 미셸 푸코 같은 철학자들이 보면 그렇죠. 이 주체라는 것은 근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개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요. 근대가 지나면 이 주체는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많은 언어학자들이 그다음에 거기에 받은 철학자들이 이 주체의 소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건축으로 이제 넘어오겠는데요. 네. 굉장히 서론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은 이런 철학적인 아니면 수학적인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이 형식주의가 건축에 미친 영향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형식주의가 건축에 미치면서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 점으로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의성입니다. 자의성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 수학에서의 자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직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명한 것들,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들, 이런 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수와 기호로서 그것의 어떤 규칙으로서 일정한 그 기호 논리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수학이 눈에 보이는 자명한 어떤 자연적인 것과 분리돼서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 이것이 수학에서의 자의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언어에서는 그렇죠. 언어가 실제 사물을 표상한다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진 거죠. 그래서 언어가 더 이상 실제와는 관계없이 어떤 구조 속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을 이제 자의성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건축에서는 자의성이라는 게 그겁니다. 즉 과거에 건축은 구조적이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원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용한 편리한 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를 자의적인 관계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건축가가 따라야 될 게 아니고 그냥 이 관계를 자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 이제 건축에서의 자의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조전성, 그 다음에 자기지성인데요. 형식주의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 자의성, 구조전성, 그리고 자기지시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가 형식주의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축도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설계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의성은 그렇죠. 우리가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밖에 있는 어떤 실제를 언어가 표상한다는 관계보다는 그 관계가 자의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직 그 언어 속에서의 그 의미는 그 구조,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말이라는 문법 구조 속에서 그 의미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그렇죠. 청각상이나 아니면 이 문자 속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 제가 산이라고 했을 때 그 산은 선이나 순이나 손이나 이것과는 발음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속에서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푸코 같은 경우는 이제 말과 사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과 사물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대별로 이제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근대까지 총 그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경제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자의성이란 뭔지 형식주의라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가 아마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처음 그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을 재배하고서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물 교환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 그대로 이제 가져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직접 물건을 가지고 물물 교환하다 보면 이 번거롭죠, 그죠?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값어치가 안 맞으면 이것이 바꾸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 금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화는 명확하게 그 가치만큼의 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이 화폐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매매를 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표상이라는 개념이 이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표상이라는 것은 그렇죠. 화폐가 정확하게 그 화폐 가치만큼의 금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금화가 화폐로 바뀝니다. 화폐로 바뀌는데 이 화폐로 바뀌면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이 이제 근본이제라는 건데요. 즉 뭐냐면은 화폐에 나오는 액수만큼 금을 은행에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알 수 있듯이 뭐냐면은 그렇죠. 금화를 일일이 제조해서 이제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니까 만들기 쉬운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이 화폐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그 양만큼 금화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이 화폐도 역시 표상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은행에 있는 금과 정확하게 이 화폐 사이에 관계가 1:1로 그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 근본이제가 폐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사실은 모든 화폐를 담보할 수 있는 금을 은행에 보관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화폐하고 금 사이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금은 각 국가마다 보관을 하고 있지만 이 화폐 자체를 가지고 와서 금을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주지가 않는 거죠. 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에 화폐와 금과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표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은 이 화폐와 금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에 의해서 더 이상 연동되지 않는 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체제와 연관이 되죠, 그죠? 각 국가가 가지는 그 경제력이라든지 그 각 국가 정부가 갖고 있는 공신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폐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존재를 하는데 어쨌든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금의 양에 의해서 화폐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구조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까 3가지 요소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요. 즉 뭐냐면은 화폐가 더 이상 금과 연동되지 않고 관계가 끊겼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폐 자체가 하나의 형식화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럼 그 화폐의 가치는 뭐에 의존하느냐? 즉 화폐를 발행한 정부의 경제력과 모든 것과 연관된 구조, 그 구조에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의존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폐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 대단히 그 지금 말씀드린 현대의 형식주의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건축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그 더 이상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창을 뚫을 때 이것이 기능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든지 이런 필연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 건축가는 어떻게 창을 설계하고 어떻게 그 건물 형태를 설계하는지 이것이 사실은 현대 건축 미학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표상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건축은 미학 체계가 더 이상 과거에 생각했던 필연적인 요소부터 자의적으로 떨어져 나왔고요. 자의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표상 관계가 아닌 비표상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작품 한번 예를 들어보죠. 로버트 벤츄리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프리츠커상을 받은 미국 건축가인데요. 포스트 모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건축가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그 흥미로운 다이어그램을 한 개 제안을 하는데, 즉 뭐냐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현대판 모뉴먼트, 기념비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념비라 그러면 이런 개선문에서 나오는 이런 웅장한 그러면서 과거의 어떤 뛰어난 역사를 물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이런 건물을 상상하기 쉬운데, 네, 이 로버트 벤츄리는 현대 기념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저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기호적인 걸로 나는 기념비라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건축가는 근대 건축이 너무 그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너무 우중충하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벤츄리가 가장 그 비판의 타겟으로 삼는 사람이 미스 반 델 로헤입니다. 미스 반 델 로헤는 독일계 건축가인데요. 나치에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다음에 현대 유리 마철로, 그러니까 현대 도시에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유리로 된 고층 오피스 빌딩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모토가 뭐냐면은 less is more라는 말입니다. less is more.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가장 작은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일종의 미니멀리즘인데요. 이 사람은 풍부하게 뭔가 이렇게 장식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독일에 있을 때는 뭐 바스셀 파빌리온, 투겐다트 하우스 뭐 이런 건물도 있고요. 미국에 건너가서는 뭐 레이크쇼어 드라이브 아파트먼트, 그 다음에 시그널 빌딩, 뉴욕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시카고라든지 뭐 토론토 같은데 유명한 그 고층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요. 이 로버트 벤츄리가 보기에는 이 근대 건축가들, 특히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건물의 구축성, 구조죠. 그 다음에 기능,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도시를 망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루하다는 거죠, 너무. 그런 건축 대신에 자기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즉 아까 형식주의죠. 자의적인 건축, 비표상적인 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썼던 책 중에 중요한 것이
Learning from Las Vegas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책,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간판, 현대에서의 어떤 간판도 건축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훨씬 더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기능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 간판을 통해서 건물의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 더 많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을 하나의 어떤 디지털 판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도시들 돌아봐도 물론 진지하게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표현한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죠. 이게 그 건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보다는 바깥에 드러나는 간판이라든지 뭐 이런 그 디지털 어떤 그 면이라든지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런 제한이 나타난 것이 1970년대인데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로스 벤처리가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여전히 우리 지금 현대 건축에서 작용이 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마이클 그레이프스라는 사람이 설계했던 포트랜드 시청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논의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의미론에 관해서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건축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기능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현상, 가령 뭐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 형태라든지 기능적으로 결정되는 형태가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의미론적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문화적인 것을 반영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건물 형태가 박스형의 오피스 건물인데 미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오피스를 설계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과거 그리스 건축 신전에서 나타나는 기둥들 뭐 이런 것을 지금 규모를 확장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순수하게 건축을 기능이나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아니면 이 도시 속에서의 어떤 건물들이 주는 어떤 기억들에 의해서 건물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 기능과 2차적 기능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물인데요. SITE라는 건축가 그룹입니다. 이 건축가 그룹은 일종의 환경 예술가인데요. 지금 보신 건물은 이제 베스트라는 일종의 홀세일, 그러니까 창고형 도매 상점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살아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그렇죠. 교회에 가면은 이제 그냥 단독주택 집들이 쫙 있고요. 일정한 지역에 모아서 거기에 이제 뭐 코스코 같은 도매형, 창고형 상점들이 쫙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베스트라는 상점들을 좀 눈에 띄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박스형 건물을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금 무너뜨려서 뭔가 건물이 파괴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목을 끌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이제 다른 작품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면 이것도 이제 리치몬드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벽체가 이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거죠. 이 벽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건축에서 요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지붕의 하중을 지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 하중과는 상관없이
이 벽체와 실제 그 벽의 역할을 하는 것과 두 가지를 지금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형식주의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디자인 체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경향은 사실 이런 몇 명의 소수 미국 건축가들뿐 아니고 많은 유럽의 건축가들도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지금 헬조그 데 물롱이라는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한국에도 설계를 했죠. 네, 한국 지금 보면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진짜 좋은 건축가들 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데니엘 리베스킨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차드 마이어, 하여튼 데이비 치퍼빌드, 하여튼 제가 생각에는 한국이 거의 중요한 건축가들 컬렉션 하는 그런 장소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지은 아트 센터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벽에 이런 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창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저걸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우리가 보통 벽이라 그러면 굉장히 견고함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견고함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어떤 틈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혀 어떤 벽이 하중을 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건축가가 벽이 갖는 의미를 고의적으로 지금 변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물 본체와 건물 표면 사이의 어떤 분리 현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건축가가 잘 알고 계시는 프랑크 게디라는 건축가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청남동에 루이 비통이라는 사옥을 설계한 건축가인데요. 이분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어디가 있죠? 네,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죠. 거기 보면 똑같은 지금 저건데요. 이건 이제 파리 근교에 있는 루이 비통 미술관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 계셨을 것 같은데, 보시면 좀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 보면 이 미술관 기능을 하는 것이 중앙에 있는 요 콘크리트 된 요 건물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콘크리트 위에 얹혀 있는 이 표면입니다. 표면인데, 아까 헤르조그 더 물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건축가는 내부에 기능하고 있는 실제로 어떤 작동하고 있는 건물하고 바깥에 보이는 이 표피하고가 완전히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인 관계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미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자의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의존성인데, 건축가들은 이 구조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바로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를 언어에서 문법과 언어와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런 경향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이제 유럽의 건축가인데요.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알도 로시라는 이태리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도시를 통해서 일정한 문법을 추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페루지아에 있는 문화센터인데요. 과거의 건물을 좀 연상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방식으로 건물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밀라노에 있는 갈랄라 테제라는 건물인데요. 작년에 제가 6개월 동안 이태리에 방문 교수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그냥 너무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갔을 때 여기 실제로 이제 사람이 못 들어갔는데 가서 어쨌든 구경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스발드 웅어스라는 독일 건축가입니다. 독일 건축가인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건축박물관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안쪽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또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건축물 안에 건축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완전히 이제 우리가 흔히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고전적인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는 또 전혀 다른 형태의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외부에서는 어떤 도시적 맥락을 존중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사람 중요한 생각이고요. 이곳은 지금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건축가는 제임스 스털링이라는 건축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그 건물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도로가 있고 또 위쪽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건물이 그 중간을 차지하면서 이 길을 좀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과 위쪽 사이를 연결하는 지금 원형과 같은 광장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바깥에는 굉장히 견고한 디귿자형의 그 건물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 전면 부분에는 또 상당히 자유롭게 파편처럼 지금 건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스트라스부르라는 데서 한 2년 살았는데,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가봤는데 상당히 좋은 현대 건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도시가 가지는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현대 건축이 가지는 자유로운 마치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건물들을 설계를 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형식주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자기지시성인데요. 조금 이 부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되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철학자죠. 이분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 권투와 레슬링 사이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이는 규칙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권투는 어쨌든 승패가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레슬링은 승패보다는 관객들이 얼마나 레슬링 속에 몰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경기를 하면서 이 표정에서 고통을 표현할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권투는 고통을 지으면 그것은 곧 게임에서 진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데미지가 있다는 표정인데 비해서 레슬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이 악당하고 이 착한 사람을 구분한 다음에 계속해서 응징하는, 그래서 일종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운동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표정은 어쨌든 이 주어진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극적인 표현을 하는 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근대 건축이다 그러면 즉 뭐냐면은 구조와 기능이나 이런 것을 정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곧 권투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비표상적인 자의적인 건축, 현대 건축은 마치 레슬링과 같은 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슬링과 같은 이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짓는 표정은 자기지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지시적이라는 것은 현대 건축에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가령 보드리아르 같은 철학자들은 이 캐릭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미키마우스나 디즈니랜드에서 만들어낸 이 캐릭터가 일종의 자기지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미키마우스를 만들 때는 당연히 지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지라는 표상관계에 의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스스로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네, 이 건축에서 자기지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이 건축가들이 더 이상 어떤 외부의
뭔가를 표상하거나 아니면 그 직접적으로 건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준들, 근거들이 없어지면서 건축가들은 더 이상 이제 외부의 어떤 근거를 갖지 않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에서 자기지식적인 특징을 찾아내는데요. 데니엘 리베스킨트 같은 사람은 이제 어디서 찾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유태인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 유태인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끌려가면서 이 사람이 군용 트럭 위에서 뭔가 한 줄기 빛을 봤대요. 봤는데 그 사람은 그 빛이 자기를 구원할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수용소 가면서도 계속 자기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나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빛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빛을 이야기한 것을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던 게 뭐냐면은 그 빛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시기에 그것을 봤고 그 빛이 자기를 삶을 구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그 빛에 대한 유태인이 가지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그 빛이 주는 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예술 작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줄리아드 음대를 갈 정도로 이 음악에 굉장히 솜씨가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악보가 그린 것 같은 그려지면서 여러 가지 선들이 겹쳐지는데 아까 그런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음악가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저는 스케치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지 예술 속에 이제 아까 말한 어떤 빛의 선 이게 이제 표현되고 그다음에 저건 이제 미술관 속에서 저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유태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면 아까 그렇죠. 박물관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건물이 저 위에 있고요. 증축을 하는데 이 선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는데 애들 데리고 갔는데 너무 복잡해서 애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헤맸는데 그래서 이 내부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는 베를린 도시계획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쨌든 그 근거를 자신에게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과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건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자기지성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건축적 모티브를 발전시키는 것 이것이 현대 건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의성, 그다음에 구조전성, 그다음에 자기지성 이 세 가지가 현대 건축, 특히 비표상적 건축을 특징짓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 강의를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